세월호 사고 당시에 생명이 위태로운 학생 대신에 당시에 해경청장 등이 그 헬기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얼마 전에 알려졌죠. 국민들의 분노를 샀는데 당시에 전남도지사도 그 다급한 시간에 헬기를 이용해 현장에 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래서 그때 뭐 이 헬기 떠나라 현장에서 다급한 요구가 이어졌다고 해요. 이 문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 임경빈 군이죠.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명이 위급했는데 그리고 구조하는 분들도 다 헬기로 당연히 이송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고 임경빈 네. 군이 발견된 게 그 시각이 오후 5시 24분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그러니까 6분 뒤에 3009 함으로 옮겨졌거든요. 저렇게 많이 계속 갈아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맥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그 배에는 헬기가 2대 있었는데 그 헬기로 환자를 긴급히 이송하라고 하는 의료진의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헬기를 타고 간 사람들은 김석균 해경청장하고 김수현 서해청장이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서해지방 해경청장하고 해경청장 2명이 헬기를 써버렸어요. 고 임경빈 군은 그 대신에 배로 3번을 갈아타면서 5시간이 넘게 걸려서야 네.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해경청장이 뭐 학생이 분초를 다투는데 내가 저거 타고 가야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누가 저 청장에게 위급한 학생을 놔두고 청장에게 배정을 했고 하는 이런 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마 그러니까 해경청장이나 서해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자기가 헬기 타고 가겠다고 헬기 타고 가겠다고 고 임경빈 군을 그냥 배로 실어서 나르도록 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이제 같고요. 누군가는 임군이 매우 위독한 상황인지 알면서도 누군가는 분명히 배정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의견이 전달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두 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타고 갈 테니까 나를 태워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했던 해경청장이나 네. 서해청장 두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현장 간부가 우리 청장님 빨리 타고 가셔야 된다고 네. 하면서 헬기를 보내줬던가. 네. 당일 저희 KBS의 취재를 보면 당시에 또 다른 헬기가 전남도지사가 이용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세월호가 침몰 중이던 10시 47분, 비번으로 쉬고 있던 전남도 소방 헬기 한 대가 전남 영암의 소방항공대에서 이륙합니다. 하지만 헬기가 향한 곳은 세월호 침몰 현장이 아닌 전남도청이었습니다. 10시 56분 도청에 착륙해 약 20분을 기다린 후 11시 17분에서야 박준영 당시 전남도지사를 태우고 다시 이륙합니다. 박 전 지사를 태운 헬기는 11시 30분경 세월호 사고 해역으로 접근합니다. 해경이 이미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으니 다른 헬기는 진입하지 말고 대기해달라는 해경의 당부사항이 소방본부 상황실에 이미 전달됐던 데입니다. 하지만 박 전 지사가 탄 헬기는 해경의 통제를 무시하고 현장에 접근했고 이미 떠있던 헬기와의 충돌 위험이 높아지자 인근 항공기가 소방 헬기 나가라고 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광주시 소방 헬기도 세월호 사고 현장에 거의 도착했지만 전남 소방본부장을 태우고 가라는 지시에 전남도청으로 회항, 30분 뒤에야 다시 이륙했습니다. 전남지사가 현장 지휘를 하기 위해서 소방 헬기를 불러서 타고 간 겁니다. 네. 네, 이해할 수가 없죠. 당시 헬기 떴던 것을 보면 해경의 헬기가 있었고 또 소방 헬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조용 헬기가 모두 다 사고 현장에 투입이 돼서 구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 상황과 관련된 모든 통제는 해경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헬기가 사고 해역에서 계속해서 맴돌거나 많이 뜨는 경우에 또 충돌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 해역에는 통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해경에서 소방본부로 전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 도지사가 뒤늦게 한 2시간 뒤에 전라도 도청에서 이 구조 헬기를 통해 가지고 해역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시 10분쯤에요. 네, 들어섰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이게 사실 전라남도 도지사가 이 현장 상황 책임자라든가 아니면 구조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해역에서 어떻게 보면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남지사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죠. 오히려 지금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충돌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빠져라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당시에 해경 그 헬기를 운용했던 사람들이 네, 상황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있고, 만약 이런 어떤 침몰 사고, 해역의 침몰 사고가 아니라 산불이라든가 이런 어떤 현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현장 책임자의 지휘를 뭔가 이렇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저 행동은 뭐 마음은 뭐 이렇게 가보고 싶다라는,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었겠지만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해되지 않고 부적절한 거지만, 자, 관내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탄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럼 지사가 지사실에서 TV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구조 지휘 체계가 엉망이었는지를 네.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전남도지사는 구조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배가 완전히 가라앉고 난 다음에 현장에 도착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남도지사가 구조 지휘 책임자도 아닌데 헬기를 타고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구조 작업을 어떻게 뒤에서 지원해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전남도지사로서 최선인데 내가 가서 현장을 보겠다고 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게 보는 게 과연 지휘 책임자도 아닌 사람이 구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 구조 지휘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엉망진창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보면 시계를 돌리고 싶은 상황이 뭐 한두 개가 아니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검찰이 지금 김 변호사 지적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박준영 도지사가 헬기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해야 한다, 재판에 넘겨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다고요? 네, 이제 지검에서 그러니까 당시에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네,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봤던 것으로 보이고요. 광주지검에서 해당 부분을 수사하고 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수사와 관련되어서 대검과 실제 수사를 했던 광주지검의 의견은 좀 달랐는데요. 대검에서는 이게 현장 확인이나 이런 것들 오히려 한 것이 아니라 방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 남용이나 이런 걸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소하라라고 이렇게 수사 지휘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광주지검에서는 실제 조사를 해보고 도청의 이야기, 헬기가 왜 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현장을 확인하고 업무 목적이었던 것이 확인이 되어서 직권 남용까지 좀 처벌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광주지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소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적 처벌을 다룰 때 우리가 왜 세월호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뭘 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홍역을 치렀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선배 한 명이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게 자귀의 부자귀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을 처벌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렸던 사람을 처벌해야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준영 지사는 뭐 좀 해보려고 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이럴 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매뉴얼 만들잖아요. 구조 체계도 매뉴얼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 때 매뉴얼을 만든 의도는 뭐냐면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판단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행동하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이거를 판단하지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당시에 그 긴박한 순간에 수많은 헬기들이 결집하고 있는데 사고 현장으로 얼마나 주먹국으로 운영됐는지 당시에 현장에 출동했던 이국종 교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만 이렇게 비행하고 있는데 여기 가라앉잖아요. 세월호 가라앉고 있는데 여기 헬기 날아다니는 거 보이세요? 안 보세요? 전에 그 동영상까지 보여드리면 충격받으실까 봐. 뭐 엉뚱하게 평목항에는 왜 가서 쇼하고 있습니까? 평목항은 별로 되게 먼데요. 여기 바로 앞에 서울차도 전몰차도 있어요. 여기 산들 있잖아, 바로 앞에. 멀지 않아. 이게 무슨 심해 원양이 아니었다니까요. 헤엄쳐서라도 할까? 여기 소 있잖아요. 여기 산 바로 앞에. 코앞에. 보시는 거 같이 다 앉아있고, 저기 수평선까지 뭐 하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날아다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결론은 뭐냐면 수많은 헬기들이 도착을 했는데 정작 수색 구조에 투입된 헬기는 한두 대뿐이더라, 현장에서.
지금 화면 보면서도 너무 답답한데요. 지금 당시에 해경 상황 보고서를 보면은 헬기가 9대 네. 그리고 항공기가 11대 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가 완전 침몰하기 전에는 헬기가 한두 대 정도 네. 겨우 떠 있을까 말까였고요. 침몰한 후에 지금 2대 떠 있는 게 두대 떠 있는 나오잖아요. 화면이고요. 그리고 침몰 저희가 사진들을 모아봤어요. 네, 말씀하시죠. 침몰 두 대 떠 후에는 있고요. 네. 헬기가 한 대 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팽목항에는 헬기가 9대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선미가 조금 남아 있죠. 이 상황에서 정말 헬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런데 한 대밖에 팽목항에 없습니다. 전부 다 헬기가 착륙해 네.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조하러 들어간 배도 없었고 자 여기 팽목항입니다. 팽목항에만 헬기들이 남아 있어요. 네. 구조하러 누군가가 들어가야지 헬기가 빨리 누군가를 구조해서 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구조하러 간 사람이 없으니까 헬기가 할 역할도 사실은 없었던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고 나고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저런 큰 일을 당한다면 지금은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선박 사고라든가 이런 거 발생했을 때 네. 대처하는 것들을 보면은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느낍니다. 그런데 꼭 나오는 얘기가 보면은 헬기가 뭐 산불 났을 때도 그렇지만 헬기 성능이 떨어져서 안 된다. 네. 야간에는 헬기가 못 뜬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 보면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계속 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비 보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뀌어야죠. 이런 일 겪고 안 바뀌면.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최재성, 김영우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